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예산에 대해서 아주 잘하시는 의원님 아주 의원님이 오셔서 살짝 기다리네요. 저기 예산학교를 열기까지 굉장히 오랜 의미가 있었고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김경호 간사가 이런 올 초에 올 초에 이 예산학교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2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9월 11일 날 아마 제가 4번째 시간을 담당하게 됐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마칠 때쯤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2강 때쯤에서 제가 그 목록을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거나 해서 준비를 해 오셔갖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은 예산과 관련한 좀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제 이전에 예산학교라든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차례 더 들어본다 하는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건 어디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냐면 국사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서울시에서 하는 참여예산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를 진행합니다. 거기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예산을 이렇게 설명을 했나 싶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일정 기간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일정 기간에 의도하는 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조달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의 결정이 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해가 잘 되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이 얼마 전에 타계한 말보다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좋아하고 글 잘 쓰는 사람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다는데 누구나 그러잖아요. 저는 특히 글 잘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개떡 같은 설명을 이렇게 해두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추정컨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저 지침서를 내려요. 예산 편성 그리고 기금 운영 지침서를 내는데 거기에 설명된 걸 인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국정부, 지방정부가 일정 기간, 1년 동안 하는 행정활동에 필요한 돈을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은 여기가 나오죠. 법률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형식에 의해서 국회라든가 지방의회라든가 서울시 같은 서울시의회, 구에서는 구의회 이렇게 해서 심의 의결을 걸쳐 1년 회계연도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재정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재정이 나왔는데요. 예산과 재정이 뭘까요? 의원님 혹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정이 좀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된 말 그대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관련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돈을 걷는 것, 그리고 분배하고 지출하고 또 공채를 발행한다거나 해서 돈을 빌려온다거나 이런 일체의 모든 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예산보다는 좀 더 확대된 개념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은 그냥 사전적 설명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냥 공자님 말씀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예산의 속성 이걸 보면은 이제 좀 예산에 대해서 가깝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산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서울 시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의 이해와 요구에 다 맞게 예산을 쓰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산의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복지를 전공을 하셨거나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이럴 텐데요. 지금 JTBC의 손석희 사장이 2013년에 MBC를 그만두고 시선 집중을 그만두고 JTBC로 갔잖아요. 이분이 그해 9월 달에 이제 뉴스룸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누군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언론가는 보수 진보 중간에 위치되는 기계적 중립이 아니다. 한 60%나 70% 정도의 시민들이, 그냥 흔히 말해서 상식적인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뉴스를 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산은 그런 정도의 가치 중립성을 지니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상식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공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치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100사람 모두에게 아주 수평적인 공평성을 갖는 그런 예산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예산의 아주 구체적 속성에서는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예산은 단체장에, 정부는 대통령에, 서울시는 서울시장에, 그리고 도봉구인가요? 네, 도봉구 구청장님의 그런 예산 편성에 이런 저기들이 많이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이게 뭘까요? 네, 이 녹조라떼로 이렇게 장식된 이게 이제 금강이 이렇게 변한 대표적으로 이제 4대강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호가 1000개인 청계천 사업을 하고 호를 1000개로 바꾼 이명박 시장이 그 성과를 갖고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4대강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쳐서 이렇게 많은 논란과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단체장이나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쓰게 한다고 하는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장의 사진이 없나요? 부직포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자료에 있죠? 그거는 그 사진은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2008년 9년쯤에 찍은 성수대교가 뒤에 살짝 보이죠? 그러니까 한강 둔치의 시민공원에 당시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제기했던 오세훈 시장이 거기를 이제 녹색 조경을 꾸민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면적인 적인데요.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나를 볼 수 있는 한 단면인데 부직포를 깔고요. 거기에다 흙을 깔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생태적인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한꺼풀 이렇게 들춰보면 대단히 반생태적인 형태로 정책을 수립했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속성의 세 번째는 뭐냐면
예산은 개별 사업의 묶음이 아닙니다. 전체 기조 속에서 개별 사업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나무와 숲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산은 숲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에서 보는 관점들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는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 중에 복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2012년 예산부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행사해서 편성된 예산부터 한 30%를 복지 예산 부분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한 34%. 그리고 이제 또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안전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더욱 중요해진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한 추세이니까 이런 부분의 정책들이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이 속에서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이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또 적나라한 면이죠. 예산은 각 정치 세력 간에 또는 각 부서 간의 치열한 각축, 그리고 각 부서와 실국과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의회에서의 치열한 각 위원회별 또는 의원들이 자기 구의 예산을 더 많이 따가가고 싶어하는, 특히 이제 예산 심의 기간이 되면 이제 끼워넣기 예산이 막 저기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극단적인 이와 같은 싸움을 벌여서 편성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10년, 11년 국회 예산 때 이렇게 된 부분이죠.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는 18대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몸싸움은 사라졌어요. 사라지긴 했으나 여전히 이게 이제 폭력적으로 드러났던 부분이 안 드러날 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정기국회 이제 마지막 예산 승인 과정으로 가면 굉장히 치열한 100조의 고고함을 드러내지만 실질적으로 물밑으로는 치열한 그런 물갈퀴질이 있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는 한 단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제 돈을 이제 쓰게 되면 그 돈이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세금이 가장 크죠. 물론 세금 외의 부분도 있지만 세금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예산을 갖다 이 피 같은 돈, 피 같은 예산, 피 같은 세금 이렇게 해서 이제 혈세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에 법률에 의존하여 국민에게 이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그게 이제 세금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날이 있잖아요. 언제인지 아세요? 3월 3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저희가 있고요. 또 세금 해방일도 있어요.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기념하는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기념하는 날은 아니고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자유기업원 이런 데서 평균 임금의 평균 세금을 제한 날짜,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연봉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365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그 중에 한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버는 기간까지를 딱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다 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3월 20일 이연절이로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 세금 해방의 날이 있고요. 세금 때문에 사실은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고 2년 뒤인 1394년 7월, 8월 달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한양에 천도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국 각지에서 좋은 선을 세금을 걷어갖고 이렇게 모아오는데 한반도 중심부에도 있지만 남한강, 북한강 또는 서해 이렇게 해서 세금을 이렇게 걷어오는데 유리한 지형이었다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현물로 세금을 걷다 보니까 너무 부패를 한다거나 옮기는데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걸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화폐가 발달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컵만 번지르르 하다 할 때 뭐라고 하죠, 흔히? 뭐 떠오르는 말 없습니까? 진상 부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진상도 세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정에서 뭐 납부를 하라니까 진상을 바치라고 하니까 겉만 번드르한 걸 내는 거예요. 내용은 별거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진상 부린다는 말이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1688년까지 세금을 원체 내기 싫어하니까 벽난로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벽난로를 하려면 실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벽난로를 설치하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실내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1688년에 윌리엄 3세가 벽난로세를 폐지하고 창문세를 도입했답니다. 창문 개수를 너희 집엔 창문이 이렇게 많으니까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창문을 가리거나 아예 창문을 폐쇄하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창문을 아예 적게 만들어 갖고 건축 양식에서 그때 지은 집들은 많은 경우에 창문이 별로 없는 그런 양식의 이제 건축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혹시 애절량이라고 이런 시 들어보셨나요? 김경훈 간사님, 애절량이 무슨 뜻일까요? 애절량. 이게 뭐냐면 다산 정약용의 시입니다. 한자로 썼는데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이분이 이제 그 강진에 그 유배를 가서 생활을 하는데 1803년에 그런 이제 슬픈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애절량의 애는 슬프다는 뜻이고 자른다는 뜻이고 양은 양기, 남성의 심벌, 성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마전마을, 갈반마을의 젊은 여인이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 그러니까 그 동원이 있는 그 문에 가서 울부짖는다. 하늘 보고 호소하는데 군인간 남편 옷 돌아오면 있을 법한 일이나 옛부터 생식기를 자르는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뭐냐면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역사 시간에 뭐 조선 후기라면 삼정의 문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 한 이유 중에 그 한 시대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아전이 와갖고 이방이 와갖고 그 집에 소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얘 군역으로 해서 소를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기 그 사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 남편이 이 죄가 바로 이 약물에 있었다 해서 스스로 이걸 거세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조선 후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특히 양반들은 뭐 일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역사가 우리 조선 시대에도 있었죠. 여기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흔히 세금을 가르쳐 혈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껴 쓰고 소중하게 써야 된다. 하지만 정말 말짱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자방이라든가 그리고 뭐 아까 나왔던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뭐 세금을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세력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세금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근대로 쭉 오고 현대로 올수록 공평과세가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특히 조선시대 때는 거의 뭐 이제 양반들은 별로 그 군대도 안 갔죠. 일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 현대로 올수록은 공평과세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더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시대적인 이런 변화들을 거치면서 세금 관련해서도 이렇게 변화해 왔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좀 구분해 보겠는데요. 세금에는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죠. 그 직접세는 주로 이제 소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간접세는 지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 저기 간식거리로 저렇게 사오면 저기에 부가가치세로 몇 퍼센트가 붙나요? 10%가 붙습니다. 간접세는 그런 정도 붙고요. 직접세는 몇 퍼센트가 붙죠? 소득 3.5인가요? 3.3인가요? 사업소 그 급여를 받으면 어느 정도 떼요? 월급 받으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소득이 적게는 6%부터 많게는 35%까지 됩니다. 그 구간이 결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 이를테면 1억의 연봉이다. 그러면 8천만 원 넘어가고 이러면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누진세율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걷는 건데 정말 이 세금 면에서만 보더라도 조선시대나 이랬을 때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평과세가 됐고 또 부자들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 이런 적이 있었고요. 한 6, 7년 전에 워런 버핏이라고 알죠?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 자기의 비서보다 자기가 세금을 덜 낸다. 그래서 부자들이 더 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비서는 30%의 세금을 냈대요. 근데 워런 버핏은 17%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 근로소득이 더 많이, 근로소득에 세금이 더 많이 붙으니까. 근데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건 자본소득이 많으니까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적게 물렸다고 해요. 그래서 비서는 30%, 자기는 한 17% 내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이명박 정부 하에서, MB 정부 하에서 기업 플랜들을 외치고 세금을 많이 법인세를 낮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은 이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반론의 근거들로 쓰였고 버핏세를 걷자 이런 이제 주장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간접세와 직접세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간접세를 다른 뭐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더 많이 걷는 세율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조세 형평성에는 아직도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금을 걷어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가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가 나눕니다. 물론 여기에 뭐 이제 관세도 있지만 관세는 물론 내국인도 저기 하지만 주로 그래서 이제 국세의 종류들을 쭉 보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집니다. 관세도 여기 이제 포함되지만 지방세는 이렇죠. 시군세, 자동차세, 재산세. 재산세는 7월 달에 대부분 내죠. 집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8월 달에 또 주민세 내잖아요. 저도 이번에 5,850원인가 냈어요. 서울시민연대는 굉장히 가난한데 저는 좀 불만인 게 서울복지시민연대가 훨씬 물론 이제 뭐 더 많이 발전해야 되겠으나 서울복지시민연대가 훨씬 더 여력이 좋은데도 주민세는 똑같을 겁니다. 62,000원인가? 뭐 그런 정도로 또 낼 텐데요. 하여튼 그런 세금들은 서울시로 지방세로 해서 이제 이렇게 부과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해 보고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총액 비율이 8대 2입니다. 8대 2인데 너무 이제 지방 자치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권한도 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을 줘야 되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그 재정학자들의 의견은 몇 대 몇으로 개정하는 게 좋을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대 몇이면 반대로? 사실 그 재정학자들이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6대 4 정도. 왜냐하면
그 지방정부에서 쓰는 돈이 6대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6을 쓰고 이를테면 그 100억 원을 거두면 중앙정부가 60억 원을 쓰고 지방정부가 서울시나 뭐 종로구나 이런 데 다 합쳐서 그 한 40억 정도를 쓰는 이런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갭이 20억이 발생하잖아요. 이건 어떤 형태일까요? 정부에서 걷어가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뭐 저런 적이었잖아요. 그 무상급식 관련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공약사항으로 확대하겠다 해놓고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시정하자고 하는데 왜 그러면 안 바뀔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겠지만 이걸 사를 그대로 지방정부가 걷어서 쓰도록 조세 구조를 바꿔놓으면 중앙정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걷어갖고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그런 것 때문에 조세 구조가 지금 안 바뀌고 있다. 그래서 더 지방자치제가 발달되고 자치성이 강화되려면 다른 권한도 중요합니다만 조세에 의해서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그 구조를 확대하는 세금의 그 비율을 6대 4 정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런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외에 수입 중에는 이제 세금이 제일 크지만 세외 수입도 있습니다. 이런 내역들입니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상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매년 고정적으로 상하수도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재산을 서울시가 임대해주고 받는 이런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수입도 있습니다. 재산 매각대금, 이월금, 기부금, 예탁금, 융자금, 부담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4년인가요?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얼마에 샀죠? 평가 금액이 한 3조 5천억 정도였어요. 5천억인데 10조 5천억 냈나요? 통 크게 한번 쐈죠. 그래서 그날 현대자동차 주가가 급락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가 여기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조건으로 현대자동차에게 높은 빌딩을 지으니까 공공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돈을 내라. 이렇게 해서 1조 7천억을 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시적 수입이 됩니다. 세외 수입. 큰 돈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매년 들어오는 돈이 아니니까 임시적 수입인데 이 돈이 계기가 되어 갖고 강남구청장, 신현희 구청장과 서울시와의 그 극한 대립이 한동안 지속되었죠. 이유는 뭐냐? 한전부지가 있는 데가 영동대로거든요. 영동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쭉 그 영동대로인데 거기를 지하화하고 뭐 이러는데 쓰겠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서울시는 거기 탄천 건너편에는 잠실 종합운동장까지를 묶어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거기 리모델링하는 사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신현희 구청장이 왜 강남구에서 들어온 돈인데 송파구까지 묶어서 쓰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막 반발했죠. 그 이전부터 몇 가지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구룡마을 개발 건이니 제2시민청 건설하는 거니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다가 그게 탁 터져서 이분이 중요한 이런 저기를 하나 발표하죠.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를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해서 강남특별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던 이제 사례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세외 수입이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재산 매각 대금도 있는데 사실은 재산 매각 지금 그 삼성동에 강남경찰서 옆에 서울의료원이 있는데 매년 팔겠다고 하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습니다. 한 3천억 원 한 5년 전에 서울시가 매각 대금으로 수입으로 잡아놓은 게 3천억 정도 됐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팔리면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세외 수입 말고 채권도 발행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처음에 2011년에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하고 막 그때 치열한 이런 경선 선거운동 과정을 거치고 뭐 쟁점이 됐던 게 그 채무 탕감, 채무냐 부채냐 뭐 이러면서 해서 박원순 시장이 1기 때는 빚 갚는데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보면 빚을 나름 많이 갚았다고 하는데 자산들을 많이 매각하고 마곡지구에 이런 땅을 판다. 그래서 이제 많이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이제 채무를 갚았는데 그 올해 보면 서울시가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 2,400억 정도를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서 채권 시장에 몇 퍼센트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예산을 이제 일부를 조달을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1,700억 정도는 그 지하철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비용으로 발행을 했고 나머지 722억 원 정도를 풍납토성을 사들이고 그 매입해서 발굴하는 데 쓰겠다고 해서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혹시 송파구에 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는군요. 여기 이제 백제왕 꿈타령 그만하고 서울시가 직접 해결하라. 왜 이게 여기 제가 넣느냐 하면 2015년에 박원순 시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꿈속에서 백제왕이 나타나서 여기 송파구에 이제 풍납동에 있는 그 풍납토성 흔적이거든요. 여기가 왕궁이 있었을 거다.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옛날에 배웠던 위례성이 여기였을 거다고 지금 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하겠다 하면서 그때 채권을 막 700억 이렇게 발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주민들이 야 우리 땅값이 이렇게밖에 안 쳐주느냐 이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그랬어요. 백제왕이 꿈속에 나타났다. 여기를 매입해서 잘 보존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채널A에서 그걸 갖고 특집 방송도 했습니다. 패널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프랭카드가 걸렸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여전히 그 뒤에 이제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과 풍납토성이 매입하는 문제, 한성백제라고 하는데요. 한성백제 이것과 관련해서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 한 사례로서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예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예산은 이제 예산이 그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각방을 씁니다. 각방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데요. 살펴보겠고 서울시 재정을 일단 그 재정의 구조를 쭉 보면요. 정부 재정은 중앙정부 재정이 있고 지방 재정을 포함하고 있고요. 지방 재정은 자치단체가 있고 일반 재정과 지방 교육 재정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청의 재정이 있고 예산이 있고 그 일부를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렇게 또 보내주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보면 시본청, 투자기관은 SH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요. 예산, 기금, 세입지출, 외현금,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타 특별에게, 공기업 특별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본청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의 이런 항목들 방이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산의 분류를 보겠는데요. 성질별 분류인데 그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건 이제 각방이라고 이제 제가 그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각방을 쓰는데 짜임새 있는 지출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방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전적인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 힘 있는 부서가 돈을 다 가져가니까 힘 없는 부서지만 꼭 써야 될 이런 부서와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서들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젊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미국 저런 저기를 본 기억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배우 중에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아세요? 진 해커만 모르시나요? 근데 이 무명 시절에 이분들이 다 70대, 80대가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신인 시절에 돈이 없어갖고 동거를 했대요. 같이 좀 살았대요. 근데 이제 더스틴 호프만의 진 해커만이 얹혀서 하는데 그 더스틴 호프만이 돈을 좀 꺼달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거실에서 보니까 이렇게 병에 돈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 돈 있는데 왜 꺼달라고 하냐 이랬더니 저거는 교통비, 저거는 식료품비, 저거는 이 임대료 이런데 임대료가 비어 있다. 그래서 임대료 좀 꺼달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짜임새 있는 뭐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이제 과연 그런가 하는 건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2015년에 저희가 이제 사무실 저가 같이 쓰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사한다고 기금을 좀 모았어요. 특별회비를 뭐 한 500만 원 모았는데 그건 하나의 기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회계로 안 쓰잖아요. 뭐 간사의 활동비를 지급한다거나 임대료를 낸다거나 여러 사업을 하는데 안 쓰고 그 몫으로 이렇게 제하듯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산 부분에서는 주로 힘 있는 부서가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돈을 다 쓰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측면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일반 회계는 쉽게 말하면 일반 회계는 그냥 쓰는 겁니다. 꼬리표가 붙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세입 제출과 종합적으로 이렇게 일반 행정에 들어가는 이런 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꼬리표가 붙는 회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특별회계가 8개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교통사업, 광역교통, 주택개발, 주택사업, 도시개발, 의료급여기금, 환강수질개선, 소방안전 이게 있고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관련해서 사용료를 걷는 거예요. 꽤 이 기금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는 별로 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예산과 이런 데서 야 이건 너희 돈 많으니까 이걸 다른 데 쓰자 이렇게 한다면 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구분해 놓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서울시의 언론사가 하나 있잖아요. TBS 교통방송. 교통방송도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예산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TBS 사장하던 정찬영 사장이 YTN 사장으로 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었더니 하와이는 언제 보내줄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돈이 바로 김어준의 진행료는 바로 교통사업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다. 특별회계입니다. 자, 그럼 기금은 기금이란 어떤 거냐면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해 두는 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16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총액을 합쳐 놓은 게 대략 한 3조 1천억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때 저런 사례도 있어요. 기금은 이제 중앙정부는 뭐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 때 그 서울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어요. 2천억 원. 그리고 노들섬에다가 오페라하우스 짓겠다고 해서 한 2,100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그 기금을 헐어서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다 썼습니다. 그랬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예산이 이렇게 쭉 편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예산에 이제 그 이번에는 분류의 이런 그 성립 시기에 따른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예산 매년 이제 회계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라든가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성립된 예산입니다. 이건 뭐 본예산은 잘 아실 거예요. 수정예산
수정 예산은 의회에 제출된 다음에 사정이 생겨서 예산안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데요.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권은 예산 시의회에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의회에 넘겨서 논의를 쭉 하다가 어떻게 타협이 수정 예산안이 나오냐면 이거는 자르고 이거는 좀 넣고 이른바 끼워넣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원들과 서울시가 적절하게 타협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받아들여서 저희가 수정 예산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통과시키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수정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 사업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재해구호라든가.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정말 급한데 승인 없이 그냥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해서 먼저 썼습니다 하고 추후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의회에. 그런 거로 보면 되고요. 추가 경정 예산. 줄여서 추경이죠. 추경입니다. 추경.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본예산을 해서 지출하고 나서 중간에 이런 사업에 더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겁니다. 추경입니다. 이건 뭐 아무 때나 합니다. 3월, 6월, 뭐 9월, 11월 다 하는데 그러면 추경을 하면 정말 필요해서 돈을 써야 될 추경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돈이 있으니까 또 편성하자고 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보면 지난해 추경으로 2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낸 게 3조 6,700억 정도를 추경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이따가 좀 한번 또 이거 살펴보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라고요. 세금을 걷어서 남은 돈이 3조 4천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추경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을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시장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그때그때 그 분야에 이렇게 반영하고 편성해서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추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좀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산의 그 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세입, 세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세입, 세출 한자. 세금 세자죠. 김경관 간사님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무슨 자예요, 이 세자? 혹시 글자 아세요? 예? 세월 세자. 예, 해세자. 세배할 때 세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자로 세입, 세출이 어떤 걸 쓸까요? 이건 뭐 뻔한 질문 아니겠어요? 선생님 혹시 어떤 거일까요? 세금 세자를 쓰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하면 이 말을 이 한자를 안 했겠죠. 해세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1년이니까.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국과 일본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미국은 10월부터 9월 말까지. 그러니까 50년대 이때는 한국이 원체 못 살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갖고 미국의 예산이 확정되면 원조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회계를 했던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못 살았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예산이 한 360조 되죠? 2018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추경 빼고. 그러니까 이 예산의 전체 덩어리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합친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결코 못 사는 나라는 아니고 못 사는 사람은 뭐 많긴 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 부자 나라에 속한다 하는 거고요. 세입과 이 예산의 주기라고 하는 것, 세입과 세출은 해세자를 쓴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주기를 반영한 이런 한자다 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걸 썼고요. 예산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8시 6분이나 됐어요.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산 편성하는 이런 쭉 흐름인데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수립합니다. 한 5년 정도 보고요. 이건 이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의 투용자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시달합니다. 그 해, 올해 한 6월, 7월쯤에 이런 지침을 한 300~400페이지 되는 이런 걸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그에 입각해서 이렇게 쭉 예산을 쭉 편성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 단계로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거고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가 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는 이걸 의회에다 넘겨야 됩니다. 광역에서는. 그리고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10일 뒤, 11월 21일까지. 뭐 이런 쭉 과정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따르면 시도는 12월 16일까지는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다. 구의회에서는 12월 21일까지는 승인해 줘야지 법을 어기는 게 아닌데 뭐 하다 보면 또 싸우고 막 이러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특히 여야 비율이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되면 치열해지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서울시가 그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7년도에 논의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를 한번 쭉 소개한 건데요. 올해도 이와 준하는 형태로 쭉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이건 이제 6월 27일 날 2018년, 이거는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나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구안을 28일까지 내라고 이렇게 쭉 제출하라고 해서 냅니다. 그러면 8월 10일 날에서 9월 29일까지 이건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쭉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조정회의를 하죠. 행정 1부 시장이 먼저 오전에 하고 오후에 행정 2부 시장이 합니다. 서울시는 부시장이 3명 있어요. 예? 이쪽으로 가라고요? 제가 원래 좌편향이기 때문에 왼쪽에 써야 되는데 행정 1부 시장과 2부 시장이 있고 또 무슨 부시장이 있죠? 정무부시장이 있죠. 행정 1부 시장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행정 1부 시장은 주로 뭐 콘텐츠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이런 분야를 관할하는 부시장이고요. 행정 2부 시장은 건설 쪽입니다. 뭐 교통이라든가 도로를 뚫는다든가 지하철을 건설하든가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되면 대략 좀 윤곽이 잡히죠. 그리고 기존에 계속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이 하고 쭉 해서 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또 적용을 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면 10월 23일에서 10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전에 여기에서 이제 이전에 시장이 얘기하죠. 내 정책 방향이 어떠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라. 이런 뜻들이 의중들이 뭐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이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는 11월 9일 날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월 한 10일이나 11일 날 이거는 이제 주말이 끼어서 아마 9일로 당겨졌을 텐데 그때 되면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뿌리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 2018년 예산은 뭐 튼튼 복지 예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뿌리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제 시의회 단계로 가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이렇게 쭉 당정협의회 의장단 설명회 예결위원회
그리고 예산안을 제출하고 뭐 쭉 해서 이제 쭉 사전에 이제 넘기기 전에 시의회하고 교감을 한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의회로 가면 이렇게 쭉 하죠.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2018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6.13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럼 특히 1년 전이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더 많이 따가야지 이런 거 했네 하고 프랭카드를 내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쪽지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특히 이제 선거 직전에 많은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는 12월 15일 날 의결을 했습니다. 12월 16일 하루 전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제 집행이 되죠. 그렇게 이제 예산이 이렇게 구조를 해서 정말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적으로 우리는 결산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돈을 다 썼다. 그러면 이제 12월 말에 당해년 또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잖아요. 출납이 폐쇄됩니다. 그래서 작성 기준을 결산의 이런 기준을 뭐 여기 이제 결산을 왜 하느냐 감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 감사 피드백 어떻게 잘 시민들의 세금을 잘 쓸 것인가 하는 걸 이제 결산이 이제 그 감사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쭉 볼 수 있는데 그 출납이 12월 31일 날 폐쇄가 되면 이와 관련해서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한 이제 그 지침서를 제출합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작성 기준을 하고요. 1월 20일 날 출납을 정리합니다. 그 전에 얼마 이렇게 쭉 썼다 하는 것들을 이제 재무과에서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2월 10일까지 이걸 쭉 정리해서 20일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로 가느냐? 한 달 정도, 한 40일 정도인데 여기 이제 서울시 재무과에서 회계사들에게 이 내용을 넘깁니다. 사무를 완결하면 이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쓰였고 이런 내용들 쭉 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11월 한 20일쯤 되면 그 한 벌써 10년 가까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시민단체하고 서울시하고 예산 분석 토론회 다음 연도 이런 걸 쭉 진행하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의회 사무처에 과장님이 나와서 쫙 발표를 하더라고요. 뭐 지난해 얼마 썼고 올해는 어떻게 되고 야, 저 양반 굉장히 저기 근무하니까 잘하는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회계사들이 그 작업을 다 해줬던 걸 갖고 와서 그렇게 발표를 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작업들을 회계사들이 1차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의회에 이걸 보냅니다. 그래서 결산 검사를 실시해요. 4월 한 20일부터 5월 한 20일 정도 시의회 걸 20일 하고요. 서울시 시의회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20일 하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14일 합니다. 그래서 도합 34일 동안 결산 활동을 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시의회에서 승인함으로 인해서 6월 달에 결산이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쓰는 것, 쓴 돈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는 이런 구조가 이런 사이클로 진행되고 있다. 결산 검사는 의원들 직접 하지는 않죠. 의원들도 하는데요. 제가 올해 정말 결산 검사위원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는데요. 10명이더라고요. 서울시 의회는. 근데 의원이 3명이고 회계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 6명. 아니. 회계사가 5, 세무세가 1명, 시민단체 저 1명, 7명 해서 이렇게 했는데 20일 동안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더만요. 그리고 하필 이때가 또 선거 때잖아요. 의원들이 코빼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당 다 받아가. 참. 그래서 이제 그걸 내면 그걸 갖고 의원들이 이제 뭐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되는데요. 결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결산 검사용 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김경훈 간사가 저한테 예산 강의하라고 막 얘기하는 마음 저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강의까지 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에게는 결산검사가 서울시 예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뭐 좋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결산까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기업에서는 이제 거기 이제 회계사들이 와서 많이 하는 얘기가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 회계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은 돈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정부는 돈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써야 돼요. 오히려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와서 쓰더라도 써야 됩니다. 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냈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걸 써야 되는 거지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적재적소에 그리고 계획한 만큼 잘 썼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면 빚을 내더라도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쓸데없이 많이 빚을 내면 그건 문제죠. 특히 이제 이명박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 부채가 20억, 25조까지 뭐 부채는 넓은 개념이니까 뭐 채무 관계만 하더라도 20억 원이 넘었죠. 그래서 채무만 보더라도 21조 원, 뭐 이렇게 여기 시청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광판을 만들어서 했는데 20조 원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면 돈을 꿔서라도 복지에 필요한 부분은 지출을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정부는 돈을 남기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결산 이건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넘어갈게요. 예산 관련해서는 이런 법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법에 의거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특히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법에 의해서 쓰고 있고 공기업과 관련해서 이런 법들이 있다. 그래서 그 지방정부에 참여해서 밑으로부터 이런 좀 우리 사회가 좀 살만한 사회로 바꿔보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법들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서울에 살면 이런 정도는 또 알아줘야지 특별시민의 좀 뭐 건의와 채통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서울 둘레길이에요. 182km는 아니고 정확하게 157km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제 굳이 이걸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했냐면 서울은 혹시 내사산, 외사산 들어보셨나요? 내사산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양 도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18.62km인데 정도전이 한양을 설계를 하면서 중국의 이제 유교 경전인 주례라고 있습니다. 주례의 고공기라고 그 고공기는 6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농경사회다 보니까 하늘, 땅, 춘하, 추동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재를 내는 거니까 인재와 관련한 부분. 땅은 땅에서 농경사회니까 이렇게 토지에서 재부가 나오니까 세금과 관련한 부분. 봄은 뭡니까? 봄은 농사를 짓는 거니까 농사와 관련한 부분. 여름은 여름이 뜨거운 거니까 뜨거운 건 화기입니다. 군사. 가을은 추상 같은 저기가 있으니까 사법체계. 겨울은 농사 다 지었으니까 공사, 건설공사 하는 거예요. 이 구조에 따라서 2조, 호조, 예조, 병조에서 6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례의 동강 고공기를 보면 고공기가 뭐냐, 고공이 이제 공사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양을 딱 설계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칙, 제왕남면. 왕은 남쪽을 대한다는 겁니다. 제왕남면이 가장 크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럼 두 번째, 자묘우사. 경복궁에 이렇게 딱 앉아서 자묘가 종묘입니다. 자묘우사, 사직당.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칙 중에 하나가 전조후시. 임금이 사는 경복궁 앞에
조정 관할을 두고 뒤에 시장을 두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은 평지니까 우물정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구역에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양도성은 이게 이제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하여튼 뭐 대충 맞추고 했는데 조정은 좀 앞쪽으로 튀어나오고 그 후시라고 예전에는 경복궁 뒤에 있었는데 이방원이 이제 개경으로 갔잖아요. 1차 왕자한테 정종을 세우고 정종이 2차 왕자로 해서 물러나고 태종이 즉위한 다음에 1400년도에 다시 한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창덕궁을 짓죠. 이 정도전이 지은 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래갖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뒤편에 있었는데 청와대쯤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 원칙이 깨지고 시전 행랑을 짓습니다. 종로 이쪽에 쭉 해서 행랑을 지어서 여기가 이제 유기전이 섰죠. 그래서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을 보면 남산골 묵정동에 사는 허생이 10년 동안 공부를 할 생각으로 하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서 7년 만에 책을 덮고 종로 3가 수표구에 있는데 운종가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변부자한테 1만 냥을 빌리죠. 그 이제 거기 그 종로 3가 2가 이쪽에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인들이 많고요. 그런 적인데 뭐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북악산이 원래는 백악인데 여기가 내사산입니다. 왼쪽에 낙산, 오른쪽이 인왕산, 그 앞에 이제 남산이 이게 내사산이에요. 그리고 외사산이 있습니다. 여기 아차산, 북한산, 관악산, 덕양산. 덕양산 어딘지 아세요? 행주산성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서울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조선 때는 여기 청계천이 내부로 해서 이렇게 한양이 형성됐는데 서울시가 팽창을 해서 청계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한강이 되었고 이렇게 외사산 영역으로 이렇게 서울시 영역이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삥 두른 게 서울 둘레길이에요. 이걸 왜 굳이 제가 인용을 했냐 하면 뭐 쉬어가는 의미로 좀 설명도 드릴 겸해서 했는데 이런데 쭉 원래 외사산을 연결하려면 이쪽 쭉 가다 보면 김포공항으로 빠지는 인천공항으로 빠지는 이제 방화대교 있잖아요. 아치 하나 이런 철골 구조의 이런 다리. 거기 조그만 산입니다. 오른쪽 이게 저긴데 원래 외사산으로 하려면 이쪽을 연결해 갔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여긴 고양시거든요. 고양시에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서울시 경계인 이쪽으로 이렇게 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에 따라서 재정은 특히 지방재정은 서울시 경계를 넘어가서 쓰이면 안 된다. 물론 뭐 공익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뭐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예산 편성은 가능하지만 다른 시도에 이렇게 쓸 수 없다고 하는 규정들이 그런 법령에 의거해서 지정돼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보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시 예산 부분인데, 자 서울시 예산을 뭐 한 30분 동안만 쭉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2018년 예산 규모입니다. 여기서 인용하는 자료는 그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참여예산 위원들 활동하고 이러면 한 500~6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자 하나씩 나눠줘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거를 썼는데 거기서 가져온 자료들인데요. 아니 왜 이렇게 보면 2017년도 예산이 더 많은 거예요. 18년보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왜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지? 왜 여기 마이너스가 났지? 문의했더니 뭐 이런 편성 기준이 다르고 작성 기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2018년 예산이 17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는 추경한 예산을 지난해 2조 9천억 원 추경한 걸 여기에 포함한 거예요. 여기는 당초 예산만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작성해 주면 밑에 각주라도 붙여서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재정이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순간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서울시 재정은 한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만 매년 3, 4조 뭐 이렇게 늘어오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8년도는 31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일반 회계가 이렇고 특별 회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계 예산이 회계간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넘어간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니까 이걸 빼면 대략 한 3조 7천, 그러니까 3조 8천억 원 정도를 빼면 순계 규모는 28조 정도 돼요.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 분야가. 그리고 여기서 법정 의무 경비로 해서 이걸 다 쓰냐 그러지 않습니다. 자치구에 이제 교부금이나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게 자치구에 저기 하는 예산을 4조 4천억 정도가 있고요. 교육청에도 2조 9천억 정도를 보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돈 빌린 걸 상환한다거나 기금의 일부를 적립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8조 2천억 정도를 2018년에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이런 정도, 19조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서울시 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연도별로 예산이 쭉 변동된 걸 쭉 살펴볼게요. 2012년도에 20조 정도 됐습니다. 13년도에 20조 9천, 뭐 22조, 23조 7천, 26조 뭐 쭉 해서 28조 뭐 쭉 해서 29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보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추정을 해보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과에서 저런 제기를 합니다. KDI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고 2.9%, OECD는 얼마 정도 분석했고, 뭐 어디 한국은행은 통계를 어느 정도 예측했다. 대략 한 지금은 이제 장기 저성장 체제로 돌입해서 한 3%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에 기초해서 예산이 이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세금이 줄어들었을 거다고 하는 걸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건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절대 금액은 늘어났지만 비율이 왜 이렇게 꺾였을까? 이건 좀 나쁜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과민한 의심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2017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세금을 걷어서 남은 돈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좀 나쁜저기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의심, 왜 그렇게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10% 이상 전체 예산에서 이게 늘어났지? 순세계 잉여금이? 왜 그랬을까? 왜 예산을 잘못 추정해서 세금 거칠 걸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변성도 있지만 동시에 전체 30조라고 하는 덩어리로 예산을 분배하면 복지 분야에 얼마를 넣고 도로를 하는데 얼마 넣고 특별회계에 얼마 넣고 이런 식으로 고루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추경 때 시장의 관심 사업에 그 돈을 많이 편성할 수 있어요. 거기는 뭐 복지 얼마, 교통 얼마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사. 요즘에 박원순 시장님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성공하고 나서 호를 청계로 바꿨잖아요. 누군가는 박원순 시장은 옥탑 박원순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뉴스의 중심에 떠서 지금 대권 선두 주자로 이렇게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주로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가 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심 분야에 많이 투여하려고 이런 비율을 낮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분들이 있죠. 자, 이건 뭐 이런 추세로 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정부 예산 대비로 쭉 보면 정부 예산이 쭉 이런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예산의 비중은 증감률은 이런 정도로 쭉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고, 전체 정부 예산에서 정부 예산이
300조 원이라고 할 때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넣어봤을 때 비율은 이런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인구수도 그렇지만 부산시 예산이 2018년도 한 12조 정도 되더라고요. 교육청에 거기도 한 3조 가까이 하니까 한 9조 정도의 예산을 쓰고 인천시 예산이 한 8조 이런 정도 되니까 뭐 대략 인구 대비 그런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재정 규모를 쭉 정리한 건데요. 2007년부터 18년 사이에 19조였어요. 현재 31조 8천억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0.6%, 2011년 마이너스 2.7%, 이렇게 10년과 11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2008년 11월 이때 9월 말 10월 달에 뭐 JP 모건 이런 데가 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그때 예산 편성을 9년권은 했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세금이 덜 거쳤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다운된 겁니다. 거래가 별로 안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60년대 이후에요. 68년 이때 그 양재동 이쪽에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정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가 있는 그 근처에 양재역 근처에 말죽거리에서 68년도에 부동산 투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의 부동산은 딱 2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IMF 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취득세, 재원 중에 많은 취득세가 덜 거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8년 한 11년 이 사이에 예산이 19조에서 31조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경기가 좋은 건지 부동산이 많이 뛴 건지 하여튼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1인당 예산에 쭉 서울시 예산을 쭉 보면 이건 뭐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채무액, 빚진 액수, 세금에 부담하는 액수, 예산액 쭉 이렇게 해서 여기 이 갭은 중앙정부가 받아갖고 서울시에 지원해주는 이 갭입니다. 결국 이제 시민들이 많이 저기 하는 건데 서울시의 자체 재원, 지방세가 있고요. 세외 수입, 지방채 앞에서 쭉 설명했고요. 의존 재원으로서는 지방교부세, 교부를 쭉 해주고 세외 수입,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서 이렇게 서울시의 예산을 이렇게 챙기게 되고요. 서울시 지방세 체계를 쭉 보면 보세요. 시세가 있죠. 전체는 뭐 18조 이렇게 쭉 되는데요. 보통세, 취득세가 제일 많죠. 취득세. 여기 소득세가 있구나. 28.4.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목적세로서는 뭐 이렇게 지방교육세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재산세가 이렇게 2번 들어가는데 개인분이 있고 법인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서울시와 부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기에서 보면 서울시 25개구 중에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제일 많은 구 강남구죠. 8천억대입니다. 제일 적은 구 종로구, 용산구, 금천구 인구수가 적은데 한 3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한 4천억 되나요? 4천억대 되죠. 그런 정도니까 강남구가 물론 부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려면 법인들이 많아야 돼요. 충구가 많잖아요. 많이 걷잖아요. 인구수에 비해서 강남구 이런 데들이 저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재원들이 이렇게 충당된다. 세금이 거치고 있다. 뭐 쭉 보면 뭐 앞에서 나온 건데 이제 쭉 나오죠. 담배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쭉 이런 내역들이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도 있고. 그래서 담배세 같은 경우는 지방에 가면 지방세다 보니까 우리 동네 담배 사주자 막 이런 운동을 한때 벌이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2018년에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저기 한 건데요.
순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제 28조 179억 원인데 전년 대비 여기는 또 분명히 늘어났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6.5%로. 근데 이렇게 되는데 사회복지가 9조 6,597억 원으로 해서 34.5%입니다. 이게 이제 복지 예산은 주로 복지본부가 많이 다루는데 여성가족실이라든가 뭐 아동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포함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이 안전도 많이 늘어났죠. 교육, 이건 뭐 교육청에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요. 도로교통, 공원환경. 공원환경은 아무래도 이제 땅을 매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1조 9천억 원. 문화관광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 회계가 22조 정도 되고 특별 회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보시고요. 이게 일반 회계는 22조인데 특별 회계 내역들이 쭉 있죠. 8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철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주택, 도시개발, 상하수도, 하수도, 의료급여, 한강수질, 소방안전,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좀 변화됐어요. 공기업 하수도 이 부분이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어서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지금 9개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부문별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눈으로 보시고요. 부문별 현황은 이렇습니다. 재정 자립도 서울시는 한 80%, 82에서 83%입니다. 재정 자립도란 스스로 저기 할 수 있는 세금 걷고 기부금이라든가 세외 수입을 포함한 내용이고 정부가 저기 하는 걸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정 자주도는 여기에 어디서나 이게 좀 약간 높은데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특정한 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니까 그건 재량권이 없는데 교부금은 여기에 저기가 되니까 약간 더 높습니다. 1, 2% 정도. 그래서 서울시는 82%에서 83%, 재정 자주도도 이제 83에서 84% 정도 되는데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아요. 부산도 한 70%, 다른 이제 뭐 강원도라든가 전남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한 50% 정도밖에 이런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 자주도는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정부 교부금이 포함되니까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속도를 냈더니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렸네요. 예. 자꾸 그래프를 보시고 시각으로 보시라고 하는데요. 여기 복지잖아요. 복지시민단체잖아요. 장애인도 있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죠. 시각으로 보세요. 이거는 장애인한테는 차별행위니까요. 그걸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년도에 줄어들었다 했을 때는 그걸 몇 년도를 집어주셔야지 여기서 줄어들었냐면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들으라는 소리인가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이제 뭐 이걸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3기를 시작했는데 지방 정부를 완전 예산제가 실시되고 나서 서울시장이 7번째로 뽑힌 겁니다. 7대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선출이 됐는데 조순 시장이 1기였고요. 2기가 고건 시장이었죠. 조순 시장은 한 3년 했는데 중도 퇴임하고 대선을 앞두고 97년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그런 관심과 예산과 관련해서 그다지 관심들이 크지를 않았어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그리고 고건시장의 이분의 스타일은 어떤 형태였냐 하면 흔히 행정의 달인 뭐 이런 말도 했고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관선시장도 했거든요. 국무총리도 하고 민선시장이 되었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였냐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히 뭐 거버넌스의 선구자쯤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렇게 되었고요. 2002년도에 이제 이명박 시장이 되고 나서 잘 아시잖아요. 이제 건설 쪽에 뉴타운 지정하고, 물론 이제 그분을 대변하는 사업이 이제 청계천 복원하고, 청계천 복원하는데 한 3억 3,4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버스 중앙 차로제, 중공영제 이렇게 해서 많이 그런 면에서는 진일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청계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밀어붙였는데 좀 안타까운 건 있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건 좋은데 좀 더 시간을 갖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굴된 이런 영조 때 이걸 청계천을 이렇게 준설을 하고 나온 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한 돌이 아니고 유구인데 이걸 그냥 아무데나 갖다 버리다시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이제 우를 범했고, 어쨌건 거기에 시민들이 환호를 해서 대통령까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걸 보고서 나도 한 건 할게 이렇게 해서 또 토건 사업을 했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1단계로 하고 2단계 재임했으니까 2단계까지 가려고 했는데 1단계 때 5,50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한강 유역의 밀도를 좀 조정을 해서 조망권을 주고 재개발을 하면 높은 빌딩을 짓도록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세빛둥둥섬 같은 걸 만들고 서울은 항구다 이런 모토를 내걸면서 여의도 항을 만들어서 경인운하를 뚫어서 중국까지 이렇게 나간다, 배 타고. 그런 저기를 했고요. 그리고 안양천과 중랑천의 수심을 파서 수상 택시를 띄우겠다. 이런 저기들을 했죠. 그런 토건 사업들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두 건의 이제 특히 이제 이명박 시장은 뉴타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빚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닌데 늘어나는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는 저 얘기를 했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장이 될 거다. 토건 사업을 안 하는. 뭐 그렇게 쭉 하면서 채무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게 반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복지라든가 세월호 이후에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과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것은 돈을 빌려와서라도 썼어야 된다. 근데 이제 너무 긴축 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강박에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의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어 하고 지출되어 오는 이런 일련의 정책적 방향들을 가졌었는데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알려고 노력했던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이건 이제 정창수 지금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이걸 주관을 해서 이런 밑빠진 독상 이런 것들을 당시 이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3년도에 이제 참여예산이 울산이라든가 광주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2012년 뭐 서울시 참여예산이 이렇게 쭉 시행이 되고 이러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참여예산이 이렇게 확대되니까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이런 시민들이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런 관심사들이 확대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전에 좀 선도적으로 했던 시민단체 활동들은 뭐 좀 단절되거나 이런 면들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참여예산이라든가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보장이 되면서 예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이런 기회들은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더 좀 많이 알게 되고 의견을 냈을 때 정말 앞에서 예산의 속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은 당파성을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고 단체장의 의지가 표현된 이런 부분들로 해서 편성되고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만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한 10여 년 전부터 예산 공부를 해보겠다고 뭐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게 수학과 관련해 밀접한 거 아닐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선입견을 가졌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물론 뭐 숫자를 맞추고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익과 시민들을 위해서 편성되고 지출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자료를 들춰보는 것도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를 그 현장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니터링과 관심을 가져야만이 예산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그 관심과 끈을 놓치지 않아야만이 정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하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유익한 감사고요. 예산 업무를 안 해봐서 초보적인 질문인데 예산서가 이렇게 공중전화번호 책처럼 이렇게 두껍고 일반인들은 사실 보면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혹시 뭐 참고할 만한 뭐 책이라든가 접근 방법 같은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접근. 일단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관심이 중요하고 그 자기가 잘 아는 분야부터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런 게 중요하고 서울시의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세금이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 메뉴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서울시에서 혹시 나눠주는 두꺼운 이런 그 책자 있죠. 그걸 흘려버리지 말고 복지 쪽에 선생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복지 관련해서도 복지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야를 쭉 잘 살펴보시면 그 나름의 좀 그 저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러저러한 사이트들 서울시도 그렇고 뭐 재정고라든가 지방재정 365라든가 이런 관련한 사이트들을 잘 찾아보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김상철 선생이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이런 설명들을 할 텐데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도 열어보면 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그냥 검색창에 중기재정만 쳐도 뜹니다. 뜨고 각 구청별로 이런 예산 저기도 거기 뜨니까 그런 데들 찾아보고 이러면 조금 더 시각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참고할 만한 책들은 몇 권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이나 뭐 이렇게 김경훈 간사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력이 되시면 빌려보시거나 사보시고 이러면 예산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강의 주실 때 아까 지적했던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예산 관련돼서 이모저모 시민 자격으로 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여성, 아동, 복지, 장애 이거를 왜 묶어서 하는지 묶어서 하게 되면 솔직히 여기 내 부위에서 사회적 약자가 1순위가 장애인인데 장애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40%로 다운되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도 그렇고 서울시 장애인 복지 예산도 그렇고 작년 대비 20% 깎였습니다. 재작년에는 10%가 깎였고요. 지금 장애인 복지가 계속 가는 갈수록 필요한데 왜 지금 장애인 그 등급제가 없어지고 중증 경증으로 바뀌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묶인 카토리 때문에 자꾸 예산이 가면 갈수록 10%, 20%, 30%, 40%씩 올라가면서 깎이고 있는데 왜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자꾸 보는지 저는 그게 큰 위험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예산에 대한 감사 관련된 시민 자격으로 계속 지금까지 한 7년, 8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시각, 입장, 복합적으로 좀 함께 포괄적으로 좀 답변 좀 해주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부서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실국이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각 가와 실국 체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올리니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이제 편성 과정은 그런 부분이 있고 전년도부터 쭉 해왔던 이런 편성됐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그 법적으로 이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서울시에 또 전달하고 이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시민들이나 또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좀 강하게 제기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여러 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고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써서 또 그렇긴 합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더 늘어나야 되고 편성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별 예산은 제가 오늘은 좀 총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야별 예산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때 더 좀 논의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사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복지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수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PPT를 준비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를 갖고 말하는 걸 준비를 해서 선생님까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게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각뿐만 아니라 육성으로라든가 활자로도 전달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회적 인사들이 다양한 곳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에 되는데 방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특별 교부세 같은 경우에 아까 특별 교부세였나요? 예. 이거가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특별 교부세야 아니면 이건 일반세야 이런 거는 법적으로 돼 있죠. 그 규정. 예. 조례를 개정을 무슨 특별 교부세를 예. 만들겠다 이런 거 조례. 예, 조례 제정하고 관계 법령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어디선가 예, 그 비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특별 교부세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런 적도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교육지원금이 서울시를 거쳐서 박원순 시장 때 이 조례를 그렇게 바꿨는데 정부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내려보려는 그런 교부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를테면 5월, 6월에 받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걸 바로 안 보내주고 9월, 10월쯤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관행이었어요. 한 두세 달 갖고 있고 은행에 애취해두면 이자 붙으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그 사이에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꼬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하고 이자 비용 내고. 그래서 이거를 박원순 시장 때 와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 금액은 몇 월 며칠까지 교육청으로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개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시가 관행이라고 해왔던 갑질을 교육청에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방정부에서도 예산 적다고 얘기를 하지만 서울시 내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갑질들을 해왔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단 9시가 돼서요.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 제가 다음 네 번째 제가 뭐 강론적이 할 텐데 그때는 뭘 드릴 거냐면 다음 시간이나 해서 2013년부터 참여예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나눠드리고 그 중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한 2인 1조 정도 해서 그 중에 사업을 하나 선정해갖고 그 자료를 제안서를 보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액수가 선정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를 좀 모니터링을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뭐 복지관에 그게 선정된 사업이면 복지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들어보시고 자료를 한번 보시고 준비를 해서 좀 발표하고 이러면 조금 더 예산이 어떻게 좀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걸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